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건축물에서의 열 전달 부분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자, 그러면 1번에 인체의 열 손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1번에 피부에 땀이 젖으면 수분 증발에 의해서 열 손실이 발생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호흡에 의한 열 손실은 일어나지 않는다. 호흡에 의해서도 우리가 열 손실이 발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인체의 피부의 열 복사에서 열 손실이 일어나는데 이 복사가 가장 우리가 큽니다. 그래서 복사적인 측면이 보통 우리 에너지 손실량의 약 45% 정도가 이 열 복사에서 거의 손실이 많이 되고, 그 다음이 대류가 됩니다. 대류가 약 30% 발생하죠. 그리고 이 증발적인 측면에서 대략 한 25% 정도 우리가 발생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번 이제 열복사에 의한 것이 가장 크다. 45% 이상 된다는 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4번에 인체 주변의 공기 대류에 의해서 열 손실이 오죠. 이 대류에서 손실되는 것이 한 30% 정도 되고요. 1번에 한 정발에 의해서 대략 한 25% 정도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두고. 그런데 2번 호흡에 의해서도 우리 열 손실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인체에 열적 쾌감을 영향을 미치는 실내 환경 요소로 아닌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보통 열쾌적 사요소 또는 온열 감각 우리가 사요소라고도 칭합니다. 열쾌적. 그래서 열쾌적 보통 사요소 또는 온열 감각 사요소 이렇게 칭하죠. 온열 감각 사요소 이렇게 칭해주고 있습니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온도 있고 온도, 그리고 습도적인 측면 습도, 그리고 풍속 기류의 개념이 있습니다. 기류 풍속이 있었고, 그 다음에 복사열 이 네 가지가 온열 감각, 실내 쾌적, 사요소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사요소. 그런데 거기 나오는 2번에는 것은 공기 청정도. 공기 청정도는 공기조화 사요소죠. 공기조화는 이 3요소에다가 이 복사열이 바뀝니다. 공기 청정도 개념이 됩니다. 공기조화 사요소는. 그래서 이 복사열은 여기 실내 쾌적 사요소, 보통 온열 감각 사요소적인 요인이고, 그거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해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공기 청정도가 들어가는 것은 공기조화 사요소 중에 하나다. 그러면 온도, 습도, 기류, 속도, 풍속 조절해야 되죠. 그게 이제 공기 청정도까지 조절하면 거기 공기조화 사요소 개념이 됩니다. 간단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클로의 다음 중 어느 단위인가 해놨습니다. 클로의 개념은 우리가 차기량이죠. 의복 가지고 나타냈습니다. 차기 상태. 이 차기 상태 가지고 우리가 무차원 단위라 했죠. 클로는. 그래서 이 무차원 단위로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양복 정장을 입은 걸로 기준 잡아서 양복 정장을 1클로로 잡았습니다. 보통 반바지를 입게 되면 보통 0.1이 되었었죠. 0.1. 그리고 수영복일 때 0.05였습니다. 0.05. 근데 겨울의복이 되면 한 1.5클로 되고요. 그 다음에 극지강 방한복은 4에서 한 4.5 정도, 5 정도 됐었죠. 그 정도 우리가 클로가 나왔었다고 시험 시간에 해드렸었을 겁니다. 기본 시간에. 그래서 차기량 개념을 의미하고 있죠. 차기량 컬러는 놔두시고, 그 다음 9번 문제. 실내 공기의 오염도를 알기 위해서 이 탄산가스 함유량, 보통 CO2 농도를 보통 측정하죠. 함유량을 측정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보통 CO2량, 이 탄산가스량, CO2량에 비례해서 실내 공기의 오염 정도가 보통 비례의 관계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탄산가스량이 증가되면 이거로
다른 우리가 실내 공기도 오염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현재 이 CO2를 쓰고 있죠. 그래서 CO2량을 보통 탄산가스 함유량 CO2 농도를 실내 공기 오염 척도로 이제 사용하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10번에 자, 건축의 열환경에 대한 인체의 반응에 영향을 주는 자, 개인적, 주관적 변수 요인을 찾아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리적 변수 요인은 자, 바로 이것이 열쾌적 사유여서 온열 감각 사유여서 이것이 물리적인 변수 요인이고 얘가 물리적 변수 요인입니다. 변수가 이것이고요. 그다음에 보통 개인적 보통 주관적 개인적 요소 개인적 이 변수 요인 주관적인 변수 요인으로서는 이런 것을 들 수가 있죠. 그래서 간단히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뭐 차기량이나 활동량, 뭐 성별 이런 것들이 건강상 제신 이런 것이 해당되죠. 그러면 기온이라는 것은 자 온도죠. 온도, 기온. 기온 개념은 온도니까 그거는 물리적 변수 요인이고 개인적 변수 요인은 아닙니다. 그러면 개인적 변수 요인으로서는 대표적으로 뭐 차기량이 있을 거고, 차기량. 옷을 많이 입었냐 적게 입었냐에 따라서 뭐 우리가 덥다 춥다를 느낄 수 있겠죠. 차기량이 영향을 줄 겁니다. 그리고 자 우리가 성별이나 자 우리가 나이가 영향을 줍니다. 남자냐 여자냐 성별과 자 나이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성별은 일반적으로 남자하고 여자가 했을 때 더위는 남자가 더 탑니다. 더위는 그래서 인체 대사량이 높기 때문에 추위는 여자가 더 많이 탑니다. 나이는 어릴수록 더위를 많이 타죠. 나이가 들수록 추위를 많이 타는데 성별, 나이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활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활동량이 영향을 주고 가만히 있는 사람하고 움직이는 사람하고 틀릴 수밖에 없죠. 이런 활동량이 영향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런 것이 영향을 주겠죠. 이제 건강 상태라든지 건강 상태가 안 좋으면 사실상 더위나 추위를 많이 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실 시간이 얼마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음식이나 음료, 찬 음료나 이런 것을 찬 음식을 많이 먹으면요, 더위를 더 많이 탑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 음료도 우리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제실자 이 밀도도 영향을 주면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이런 것도 변수 요인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개인적 변수 요인으로 잡고 있다는 점 간략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 학습해 두시고, 그 다음에 13번 보시면 유효온도, effective temperature 22도씨라는 다음 중, 그래서 유효온도는 이 세 가지를 조합해서 만든죠. 자, 기온하고 온도하고 습도, 풍속 이 세 가지를 조합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유효온도인데, 자 유효온도는 보통 유효온도 22도씨라는 것은 기온이 22도씨고 습도 100% 그리고 풍속 0msec초일 때 우리가 같이 느끼는 거죠. 같이 느끼는 우리가 그 온도를 전부 다 유효온도 우리가 22도씨라고 하죠. 그래서 22도죠. 습도는 100% 상태고, 자, 무풍, 바람이 없는 0msec초를 기준으로 설정했다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유효온도는 세 가지 요소를 고려했다는 걸 기억하시고, 얘는 복사열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만 고려했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자, 외단열의 특성에 대한 기술 중 가장 적당하지 않은 것 해놨습니다. 단열은 외단열과 내단열 두 가지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외단열하고 내단열, 중간 단열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외단열과 내단열의 개념은
자, 이 단열재를 갖다가 자, 보통 외측에 설치해 준 거죠. 구조체. 그래서 실내 쪽이 아니라 여기가 이제 자, 실내고 여기가 실외가 됩니다. 실외. 그러면 단열재를 실외측에다가 공세해 준 것이 외단열 개념이 되고 내단열은 실내 측에다가 단열을 써준 거죠. 그래서 실내측 부분에다가 단열재를 써준 겁니다. 이것이 내단열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외단열과 내단열 중에서 보통 시공은 보통 내단열이 쉽죠. 이 외단열이 조금 시공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비용적인 측면 얘가 좀 비싸죠. 비용은 여기 좀 많이 들어가고 이것이 비용이 좀 쌉니다. 비용적인 측면은 여기 싸고요. 그 다음에 이건 외단열은 일반적으로 여기에 밖에서 차가운 기운을 단열재가 다 차단해 버립니다. 그 반면에 얘는 이 구조체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게 차가운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결로의 위험성이 여기 높습니다. 그래서 결로 발생은 얘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죠. 그래서 이게 결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이게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결로 중에서는 내부 결로의 위험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내부 결로 위험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조체가 차가운 상태로 존재하다 보니까 결로의 위험성이 있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보통 난방을 정지했을 때 요거는 난방을 정지하게 되면 정지했을 때 서서히 이제 여열을 이용할 수 있죠. 이 구조체가 데워져 있기 때문에 난방을 정지하더라도 서서히 온도가 내려가죠. 서서히 온도가 하강합니다. 하강하는 반면에 이거는 난방을 정지하게 되면 극강하죠. 그래서 온도가 빨리 내려갑니다. 온도가 극강합니다. 온도가 극강하죠. 극강합니다. 빨리 내려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외단열은 그래서 보통 연속 난방에 사용하고 연속 난방, 그리고 이것이 지속 난방, 이거는 간헐 난방, 필요할 때만 하는 간헐 난방에 여기가 내단열이 쓰여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비교해 두시고, 그러면 보통 한랭지에는 이 외단열 쪽이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 외단열은 난방이 멈출 온도는 적게 내려갑니다. 그리고 구조체 내부 온도가 내단열보다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내부 결로에 발생하기가 쉽다. 그래서 이 외단열은 내부 결로가 거의 잘 생기지 않습니다. 특히 구조체 내부가 따뜻하기 때문에 외기를 차단해 주기 때문에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단열이 보통 이 내부 결로의 발생 위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추결 효과가 뛰어나죠. 상시거전.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열이 축적되니까 추결 효과를 가집니다. 그리고 실내 기온 변화가 적어 최대 냉방 부을 수 있죠. 그러면 외단열을 해야지 이제 실내 온도 변화가 별로 적습니다. 그래서 내단열 했을 때는 하느니 아니에 따라서 온도 변화가 좀 크게 작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번 문제 보시면 단열에 관한 설명으로 부적합한 것은 해놨습니다. 1번, 벽체 추결 성능을 이용해서 단열을 유도하는 방법을 용량형 단열이라고 하죠. 그래서 바로 타임렉 지연 시간을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서서히 데워져서 서서히 식어가는 이 추결 성능을 이용한 것을 용량형 단열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타임렉은 바로 지연 시간이죠. 단열재가 어디 있느냐, 내부에 있느냐, 외부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세 번째, 열교는 단열된 벽체가 바닥이나 지붕, 창문 등 단절된 부분이 생기기 쉽죠. 그래서 열교는 열적 취약부로 열이 이동하는 현상을 우리가 열교라고 하죠.
그래서 히트 브릿지, 교량이 역할한다. 그래서 열교라 칩니다. 반대로 그럼 열이 빠져나간도록 냉기가 들어오죠. 냉교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내단열의 경우는 외단열보다 실온 변동이 작으므로, 그래서 일반적으로 실온 변동이 적은 것은 외단열이 실온 변동이 적습니다. 내단열은 난방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실온 변동이 좀 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측면 기억을 해두시고, 보통 내단열의 경우는 우리가 난방 정지를 하면 실내 온도가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자 보통 이런 표면결로 이런 위험이 커질 수가 있는 것은 내단열이 됩니다. 그래서 난방 정지 시에 보통 이런 표면결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 내단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5장의 공기하고 한기 쪽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와 한기 개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기와 한기 쪽에서 먼저 보시면 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원이 400명, 그리고 실용적이 자, 3,000제곱미터 학교 강당에 1시간당 필요 한기 횟수는 해가 물었습니다. 얼마인가? 단 한 명에 필요한 신선 공기량은 33제곱미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 이 한기 횟수 개념, 한기 횟수. 자, 이 한기 횟수는 N는 자, 일반적으로 자, 필요 한기량을 갖다가 필요 한기량을 자, 우리가 실의 용적으로 나누어 주시면 되죠. 실의 최적으로 용적. 실의 용적으로 나누어 주시면 이것이 필요 한기 횟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필요 한기량은 자, 정원이 400명이죠. 400명인데 자, 1인당 한 명이 필요한 신성공이 30이죠. 그러면 400 곱하기 400명 곱하기 30에 자, 실의 용적이 3,000이라겠죠. 3,000으로 나누어 주시면 되겠죠. 3,000 나눠지면 4네요. 4회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시면 자연한기에 관한 자 기술로서 틀린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두 개의 창을 나란히 두는 것보다 상하로 두는 것이 효과적이죠. 그래서 극기구는 아래에 두시고 배기구는 천정에 가까운 곳에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극기구는 2분의 1 이하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고, 자, 배기구는 보통 천장에서 한 80cm 이내에 두는 것이 유리하죠. 그러면 보통 극기 쪽하고 배기 쪽을 다르게 하면 한기량은 많아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두 개의 창을 대양벽에 따로 두는 것보다 한쪽에 크게 두는 것이요. 그죠? 자, 대양해놔야지, 이제 한쪽만 크면 한기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양벽 배치로 창을 해놓으면요, 반대편에 그래야지 그런 경우에 한기가 잘 되죠. 한쪽을 크게 뚫어놨다 해서 한기가 더 많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2번 개념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실의 풍속이 클수록 한기량은 커지죠. 보통 이 풍속이 클수록 바람량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문장은 풍속이 클수록 한기량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저거하고 있죠. 개구 면적하고 유속, 풍속하고는 비례관계였죠. 그래서 비례관계에 속했고, 그 다음에 실내 온도차가 클수록 한기량은 우리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제곱근에 비례했던 거, 저런 거 있습니다. 공기 밀도차, 온도차 있었죠? 그런 개념, 온도차나 이런 밀도차, 그리고, 실내 압력차라든지 계구부 간의 수직거리, 이런 것은 제곱근하고 비례했었죠? 그래서 한기량은 커지게 됩니다. 온도차는 제곱근에 비례하죠. 간략히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시면
자연환기에 대한 기술로서 자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자 실외 풍수의 클수록 환기량도 커지겠죠. 비례관계였고 그 다음에 목조주택은 콘크리트 주택보다 환기량이 크죠. 그래서 목조는 사실상 이런 틈새 바람 이런 것들이 좀 많죠. 근데 콘크리트 건물은 밀실하다 보니까 그래서 최근에 아파트하고 옛날 뭐 한옥하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옥이 환기량이 많았습니다. 환기를 별도로 안 해줘도 환기가 저절로 됐던 형태였죠. 그리고 자 목조주택은 보통 옛날 보시면 자 창호지를 보통 썼고요. 지금은 현재 창호가 유리를 쓰죠. 그래서 개념이 약간 틀려진 거죠. 그리고 세 번째 5개에 개방할 수 있는 같은 모양과 크기 2개의 창을 마련할 경우 2개를 자 옆으로 줄지는 거 상하로 자 마련한 것이 환기량이 큽니다. 그래서 이 수직거리가 자 창문의 수직거리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수직거리의 자 제곱근에 비례하죠. 수직거리는 제곱근에 비례하기 때문에 아래 위로 클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실내 온도차가 클수록 환기량은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온도차하고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4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자 9번 문제 보시면 9번 자 실내 환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부적합한 것은 해놨습니다. 그러면 환기의 수는 1시간 동안의 환기량을 실내 용적으로 나눠준 게 환기의 수죠. 그리고 실내 공기의 탄산가스 농도를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환기를 우리가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환기 방식은 뭐 자연환기와 기계환기가 있죠. 그리고 자 극기구와 배기구의 크기 위치에 따라 환기 효과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극기구는 보통 아래에 두라 2분의 1 이하에 두시고 배기구는 천장 가까이 두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5번에 실내 온도차가 크면 환기량은 늘어나죠. 환기량 온도차고 자 우리가 비례가 합니다. 그래서 온도차나 압력차나 이런 밀도차, 수직거리는 제곱근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그 점 항상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번 최적이 자 100제곱미터인 실에서 자 시간당 200세제곱미터의 환기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실의 최소 환기수는 하면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 이 필요 환기량을 갖다가 환기량이 200이었으니까 자 실의 자 최적이 100이 나눠주면 되죠. 이것이 실의 이제 환기량을 실의 최적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럼 이해죠. 그래서 그래서 ACH는 현재 시간당 환기 횟수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해가 되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놔두시고 문제 풀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축사 중에 서양 건축사를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양 건축사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서양 건축사는 보통 한 문제는 거의 나오죠. 한 문제는 나오고 있으니까 뭐 한국 건축사가 안 나오면 얘가 뭐 두 문제 나오니까 보통 각각 뭐 한국 건축사 한 문제 보통 따로따로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 보통 기본적인 한 문제는 나온다라고 보시고 오늘 공부 열심히 해 두시기 바랍니다. 문제 외에 내용 위주로 많이 보시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2번에 보시면 자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양 건축사에서 다음 건축물과 시대의 건축 양식의 조합 중 옳지 않은 것은 해놨습니다. 자 파레테논 신전은 그리스였죠. 그리스 황금 비율 기억나시죠? 황금 비율. 그리고 바실리카는 로마네스 그 건축이 아니죠. 요거는 로마 건축이었습니다. 로마 건축. 로마 건축이고 보통 뭐 법정하고 뭐 상업 교육서 역할을 했던 것이 바실리카였죠. 바실리카 법정과 상업 교육서 역할을 했던 게 바실리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2번 개념이 되고 카타콤은 초기 기독교 건축 맞고 타지마을 사라센 건축 맞죠? 그래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자 3번에 보시면 자 중세 건축에 관한 사항 중 옳지 않는 거. 자 1번에 초기 그리스도교 건축은 로마 건축의 전통적 의장 방법과 열주를 이용하였다 해서 맞고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사각의 평면 위에 펜덴티브를 구성한 것이 비잔틴 건축이죠. 펜덴티브 돔 나오면 이것은 비잔틴을 항상 떠올려주시면 됩니다. 펜덴티드 돔 딱 하면 이거는 비잔틴 건축. 그리고 3번의 고딕 건축은 조적 구조 방식의 포인티드 아치. 포인티드 아치는 우리가 첨두형 아치를 포인티드 아치라고 하죠. 그래서 첨두형 아치 하면 고딕이죠. 첨두형 아치 하면 고딕이 생각나 주시면 돼요. 펜덴티드. 자, 우리가 아치, 바로 첨두형 아치 사용했고, 4번 로마네스크 건축의 대표인 것은 피사의 성당은 맞죠? 로마의 피사의 성당은 맞는데, 샤르트르 대성당은, 자, 요거는 보통 고딕 건축이죠? 고딕 건축으로서 프랑스의 북부 지방이죠? 북부에 우리가 이루어졌던, 북부에 있는 성당이죠? 그래서, 요거는 4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바실리카식 교회당의 각부 명칭과 관계없는 거 나왔습니다. 아일 관계였죠? 아일은 청랑이었죠? 청랑. 아일은 청랑 개념이죠? 청랑 개념이고, 그래서 요거는 관계가 있는 요소에 속하죠. 그런데 2번에 파일론은 보통 이집트하고 관계 있었죠? 이집트하고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신정건축에서 이집트 신정건축에서 이집트에 보통 쓰는 거라서 보통 앞에 이제 스핑크스가 있고 스핑크스를 이제 지나면 이제 정문이죠. 신정건축의 정문이 바로 파일론이죠. 파일론. 그래서 이 파일론은 이집트에서 쓴 거죠. 이집트의 이 신정건축의 정문입니다. 신정건축의 이 정문이죠. 정문입니다. 그럼 보통 앞에 스핑크스가 있고 스핑크스를 이제 지나서 이제 신정건축 정문이 바로 바빌론이죠. 그래서 파일론이 됩니다. 파일론. 그래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뭐 4번에 나르텍스는 전실이었죠. 전실. 그래서 여기 보시고,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다음 건축물의 양식 중 옳지 않는 거, 로마의 성피터사와 르네상스 맞고요. 그 다음에 판테온 신전, 로마 건축이었죠. 그리고, 존 스탄티볼 소피아 성당은 비잔틴 양식이었고, 그 다음에 파리의 노틀담 사원은 자, 고딕 양식이죠. 고딕 건축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네스크 양식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6번에 자, 다음 건축물과 양식 조합 중 관계가 자, 옳지 않는 것. 자, 그래서 파레테논 신전 그리스 양식 맞고요. 오더는 보통 도리아식 오더가 파레테논 신전이었죠. 그래서 파레테논 신전 오더는 도리아식, 이 남성미를 나타낸 도리아식 오더를 썼던 거죠. 그 다음에 노틀담 사원은 고딕 양식이죠. 노틀담 사원은 고딕 로마네스크가 아니고 고딕 건축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성소피아 성당은 비잔틴이었고 판테온은 판테온이 로마 양식이었죠.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8번 다음 조합 중 잘못 짝지어진 것에 나왔습니다. 고딕. 자, 플라잉 버틀에서, 자, 플라잉 버틀에서는, 자, 우리가 부축벽이죠. 플라잉 버틀에서 부축벽. 그래서, 고딕하고 관련되어 있죠. 그러면 1번은 고딕의 개념은, 바로 플라잉 버틀에서 부축벽, 연관이 있었습니다. 부축벽. 그러면, 고딕과 관련된 것이 대표적인 게 플라잉 버틀에서 부축벽, 우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딕 하면 이제, 첨두형 아치가 기억나셔야죠. 예, 첨두형 아치가 우리가 생각나주면 된다. 대표적으로, 고딕 하면 이건 기억을 해 주시고, 뭐, 볼트는, 리버 볼트, 리버 볼트가 있었고요. 리버 볼트. 이런 것들이 고딕 양식과 관련된 거다. 예,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로마 나오네. 로마는 뭐 아치, 로마 때부터 뭐 아치가 특별히 많이 발달됐죠. 그리고 뭐 베를리나 교차 볼트 이런 형태가 로마 때
대표적인 거였죠. 그리고 3번에 보시면 르네상스가 펜덴티브죠. 펜덴티브 하면 딱 생각내들 것이 저겁니다. 비잔틴이었죠. 비잔틴입니다. 펜덴티드가 나오면 비잔틴을 꼭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르네상스 관련돼서는 보통 저거죠. 르네상스는 과거의 핵이니까 특히 로마 시대 핵이라고 보면 되죠. 그러면 보통 베를포르트 내지 아치 재활용 이런 거 되면서 새로운 구조 기술 도입한 것이 그때 르네상스고, 그다음에 근대 건축은 철근 콘크리트 맞고요. 그래서 요거는 3번 펜덴티드 나오면 비잔틴 건축이 꼭 생각나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09번 중세 이후 서양 건축의 변천 과정을 중세 이후네. 그래서 거기에서는 제일 먼저는 로마네스크 먼저겠죠. 예. 그래서 로마네스크 건축 가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고딕이죠. 고딕으로 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 르네상스, 비르네상스 가주면 되죠. 그리고 바로코, 로코코니까 바로코가 먼저 가지고 마지막에 로코코죠. 그래서 그 순서 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이집트 건축의 특색 중에서 기둥의 종류를 들고 설명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하학적, 그리스 원주의 원이 알려져 있고 보통 사각, 팔각, 두 배씩 하죠. 사각, 팔각, 16각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2번 식물주는 이집트 신전 기둥에 가장 많이 쓰였죠. 그리고 기하학주의 신뢰로서는 베니 하산의 앙골 분묘의 입구의 두 기둥이라든지 카르나게 암몬 신전에 얘가 그 예를 들 수가 있는 것이 기하학주였습니다. 그리고 조각주는 주대 하도로 여신상을 사면에 붙인 것과 오리스의 신상을 정면에 각주한 두 가지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17번 문제. 18세기와 19세기 초에 있었던 고전주의 건축 양식의 경향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1번에 보시면 고딕 건축의 창립적인 예술 창조의 운동 경향은 우리가 보통 낭만주의였죠. 낭만주의 형태였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로마와 그리스의 건축의 우수성을 대한 모방이 고전주의였죠. 가그 고전을 하는 것이, 그래서 모방의 개념이 2번이 개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번에 보면 장대하고 허식적인 벽면에 장식 경향을 많은 것, 장식적인 거 만드는 바로코였죠. 바로코. 그래서 바로코였고, 보다 여성적인 장식적인 측면이 로코코였죠. 아기자기한 형태가 거기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고전주의 개념이 바로 바로코나 로코코에서 장식의 가행으로 인해서 그게 반동으로 우리가 고전 부흥 운동이 바로 이 고전주의가 나타내게 되죠. 그래서 제일 먼저 여기서 신고전주의가 바로 이번에 로마와 그리스의 이 모방한주의가 고전주의였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17번 2번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다음 서양 건축 양식 중 역사적인 순서에 맞게 배열된 것 해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1번에 기역의 바실리카. 그래서 기역의 바실리카의 개념은 이 바실리카는 로마였죠. 로마의 법정이나 상업교육소 역할을 했다겠죠. 로마 시대 때고, 그 다음에 니은의 로렌조 성당은 르네상스죠. 니은 로렌조 성당. 이것은 요거는 르네상스 시대죠. 르네상스 건축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성소피아 성당인 성소피아 성당 개념은 이거는 비잔틴이죠. 비잔틴 건축이었고, 그 다음에
자, 마스타바는 피라미드 전에 했죠? 이집트네. 마스타바는 요거는 이집트였습니다. 이집트. 자, 그러면 제일 오래된 게 이거죠? 이집트죠? 이집트가 먼저고 임제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로 가주면 되죠? 예, 로마로 가주면 될 거고, 이게 두 번째 대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비잔틴이 먼저죠. 비잔틴 가고 3번. 그 다음에 르네상스가 그 다음이죠. 그래서 이 순서가 되어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21번. 자, 르꼬르비제에 관련이 없는 거. 자, 사보이 저택한 게 있죠. 르꼬르비제인 주장이 바로 저 주장이 있었습니다. 주택은 거주하기 위한 기계라는 주장이 있었죠. 그래서 사보이 저택 관계 있고, 알지에 도시계획 관계 있고, 제네바 국제연합 본부 계획안 관계 있죠. 그런데 탈리에 씨는 미국의 건축가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죠. 그래서 이거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자, 이 사람의 작품이죠. 그래서 21번은 4번 개념이 꼬르비지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3번 문제. 다음 건축물 중에서 천창채광에 의한 건축 형식으로 맞는 것은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노틀담 사원은 측창 형태였죠. 노틀담은 측광했습니다. 측창. 그리고 성소피아 성당은 요거는 고창을 했죠. 측창 중에 약간 높은 고창 형태로 갔고, 타지마할 묘 인도 요거는 측창이었죠. 그리고 판테온 신전이 천창을 했죠. 천창 채광 형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33번 문제 보시고요. 33번 문제. 33번. 자, 르꼬르비제 현대 건축의 5가지 요점에 대해서 알아두시고, 그러면 자, 5가지 원칙이 보통이겠죠. 자유로운 평면, 자유로운 인면, 그리고 필로티, 그리고 옥상 정원, 그리고 수평 띠창. 이 5가지 개념이었죠. 그래서 새로운 재료는 아니죠. 그래서 4번이 관계가 없습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36번 보시면 다음에서 이집트 건축과 관계되는 것은 어느 것인가가 나왔습니다. 판테온은 로마였죠. 판테온 신전은 로마 시대였고, 그 다음에 아고라는 옛날 그리스 시대였죠. 무슨 아고라는 그리스 시대였고, 마스타바가 분묘였죠. 이집트 피라미드 전에 우리가 분묘가 바로 마스타바였습니다. 그래서 마스타바 개념이 있죠. 그래서 여기 이집트고, 그다음에 지구라트는 보통 서아시아 건축에서 메소포타미아 건축에서 지구라트가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관련 있는 것이 3번 개념이죠. 마스타바 개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 잡아두시고요. 그래서 그 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넘겨서 38번. 레이트 모더니즘. 모던의 건축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레이트 모더니즘하고 포스트 모더니즘 2가지 개념을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후기 현대 건축, 이 레이트 모더니즘은 기계미학, 우리가 관련된 것, 기계미학이나 또는 구조의 우리가 왜곡과 표피를 강조한 것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레이트 모더니즘의 건축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4번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40분에 보면 포스트 모더니즘의 건축 특징이 아닌 것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그러면 보통
우리가 복합성 될 수 있죠. 모성, 상징성. 근데 이 실용성 개념은 레이트 모더니즘이죠. 레이트 모더니즘의 보통 특징이 있고 실용성 개념은 그래서 그거 간략히 한번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다뤘고요. 그 다음에 한국 건축사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건축사. 자, 한국 건축사 부분은 간혹 가다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해마다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보통 한 문제 정도 배분이 되는데 안 나올 수 있고, 그래서 문제는 그렇게 많이 만들어진 형태가 아니니까 내용 위주로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번에 보시면 다음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목조 건물 중 다포식인 건물은 해가 나왔습니다. 다포식. 그래서 보통 기둥의 위에만 공포만 설치하면 주심포식이고, 그러면 기둥의 위가 아니고 중간에도 이제 공포를 여러 개 설치한 것이 다포식이었죠. 다포식.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 서울의 동대문은 다포식 맞죠. 그런데 서선의 개심사 대웅전은 2번은 절충식이죠. 절충식. 2번은 절충식입니다. 절충식. 자, 그리고 3번의 강진 무의사의 극락전. 얘는 3번은 주심보식이었죠. 얘는 주심보고. 주심보. 그래서 기둥 위에 공포만 설치한 겁니다. 그리고 4번의 남한의 강한루. 이거는 입공식. 남한의 강한루는 입공식 형태가 됩니다. 입공식. 그래서 1번 개념이 맞습니다. 그리고 3번 다음 중 다포식 건축으로 가장 오래된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래된 건 그러면 창경궁이나 전등산 대운전, 불국사 극락전 이런 것은 다 조선시대죠. 조선시대고 근데 거기 시문사의 보강전이 고려시대 거죠. 그래서 시문사의 보강전이 고려시대 겁니다. 가장 오래됐고요. 그 다음에 거기 이제 4번에 다음 중 가장 연대 오래된 석탑 해놨죠. 가문사지 석탑이나 불국사 3층 석탑이나 또는 하음사 4층 사작 석탑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저기에 해당이 되죠. 이것은 통일신라 시대고 미륵사지가 백제 건축의 삼국시대죠. 그래서 제일 빠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시면 우리나라 목조 건축물 중에서 가장 오래된, 현존 가장 오래되는 건축물은 봉정사 극락전이죠. 그래서 부석사 무량수전을 밀어내고 가장 오래된 건물이 되죠. 그 봉정사 극락전을 작업하다가 이제 발견된 것 때문에 봉정사 극락전이 가장 오래된 현존하는 목조 건축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10번에 보시면 다음은 고건축 중에서 주심보 양식이 아닌 것해가 나왔습니다. 주심보 양식. 그러면 주심보는 기둥 위에만 공포 설치한 게 주심보식이었죠. 그래서 봉정사 극락전 맞고 부석사 무량서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봉정사 대웅전은 다포식입니다. 봉정사 극락전이 주심보식이고 봉정사 대웅전은 다포식 형태가 됩니다. 다포식. 그리고 강릉 객삼은 주심보식 맞죠? 그리고 주심보에 해당되는 것이 수덕사 대웅전도 주심보식에 해당이 되죠. 주심보식이 되면 수덕사 대웅전도 주심보식에 해당됩니다. 수덕사 대웅전도 주심보식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11번 보시면 다음 건축물과 건축된 시대의 조합이 맞지 않는 것 해놨죠. 불국사 다보탑, 통일신라 시대. 그래서 보통 스카탑하고 다보탑이죠. 이탑식이었죠. 그리고 부석사 무량수전 고려중기. 그 다음에 남대문은 2조 초기고, 그래서 이 남대문 숭례문이 저거 중에는 그래도 입공식 중에는 좀 오래된 거였죠. 그 다음에 근데 불이 이번에 타서 그리고 4번의 경주
첨성대는 이건 신라시대 때죠. 경주 첨성대는 이건 통일신라시대 아닙니다. 첨성대는 신라시대인데 신라시대 선덕여왕 때 만들어졌다고 지정하고 있죠. 선덕여왕 시절에 만들어졌고, 그리고 첨성대는 안에 내진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안에 내진설계 개념상 안에 어느 정도까지는 모래하고 자갈을 채워놨습니다. 그래서 선덕여왕 시대 때 만들어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자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라시대 때 탑으로 현재 남아있지 않는 목조탑이 소실된 거죠. 그래서 항용사 구청탑이죠. 항용사 구청탑이 지금 소실되고 현재 남아있지 않는 것이 항용사 구청탑이 되겠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6번 가람배치에서 2탑식 사찰 형식이 아닌가. 보통 2탑식은 통일신라 시대부터 보통 2탑식으로 반했죠. 그전에는 보통 1탑식이었는데, 그래서 2탑식은 통일신라 시대부터 보통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답이 좀 경주의 불국사는 2탑이 맞죠. 2탑 형태가 되는데, 그래서 요거는 고려시대 때 됐지만 안동에 봉정사가 아마 3층 석탑 하나 있을 겁니다. 안동에 봉정사가 아마 제가 본 것 같기도 한데, 안동에 봉정사가 아마 3층 석탑 하나 있을 겁니다. 3층 석탑이 2탑이 아니고 아마 탑이 하나가 아마 있을 겁니다. 3층 석탑 하나가. 그래서 봉정사가 아마 석탑이 아마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번이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불국사는 다보타 석탑 둘 다 있죠. 그래서 이거는 2탑식이 맞고요. 그래서 요거는 1번으로 하시는 게 맞겠네요. 안동의 봉정사가 될 겁니다. 장흥 보림사는 탑이 2개 있고요. 월성 가문사도 2개, 경주 불국사 2개, 남원 실상사도 2개 있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1번이 안동 봉정사가 아마 3층 석탑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21번 문제 보시면, 자, 기둥의 명칭에 바르게 된 것해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1번의 평주. 자, 평주는 건물 내부에 위치한 기둥을 지칭한다. 평주란 것은 한 층의 높이로 된 기둥을 우리가 평주라 하죠. 한 층의 높이로 된 기둥을 평주라 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건물 내부에 위치한 기둥은 내진주라 하죠. 내진주라고 하고요. 내진주. 그래서 거기에서 의미하는 것은, 자, 그래서 내진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 고주. 고주는 평주보다 긴 큰 기둥이죠. 연결한 게 고주인데, 건물의 외곽에 외진 칸을 감싸고 기둥을 지칭한다. 그거는 2번은 외진주를 의미하고 있죠. 외진주. 바깥쪽에 있는 거. 그 다음에 3번 할주는 추녀 밑에 받치고 있는 기둥을 말한다. 그래서 요거는 맞고요. 그 다음에 자, 동자주에는 보통 동자주는 뭐 대들보나, 자, 이 4번에 자, 이 동자주, 자, 이거는 뭐 대들보라든지 대들보나 이런 종보 같은데, 종보. 자, 그래서 종보 위에 자 올라가는 짧은 기둥이죠. 종보 위에 자, 우리가 올라가는 이 짧은 기둥을 뜻합니다. 짧은 기둥, 이것을 동자주라 하죠. 뭐, 그래서, 어린 스님을 보통 동자승이라고도 칭합니다. 그래서, 동자주. 그래서 여기는 3번 개념이 맞겠네요. 보시면 됐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문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래서 그걸로 이제
한국사 건축사는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4편에 자 건축 설비 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